86번째 위스키 스타워드 노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100년 전까지만 해도 호주에는 상당히 발달한 증류 산업이 있었습니다. 해외로 이주한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기호가 전파된 것인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이곳에서 위스키는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다 강력한 금주령이 시행되었으며 최근까지도 호주 위스키는 세계 시장에 별다른 족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태즈메니아에 위치한 작지만 활기찬 소규모 양조 산업이 주위의 부러움을 살 만큼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 뒤를 이어 후발주자들이 생겨나면서 산업의 규모를 키워갔습니다. 오늘날 호주는 맥주로 더 널리 알려졌지만 위스키 또한 내수 시장 수요로 인해 수출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장에서 조용히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2009년에 처음 출시됐지만 그 명성이 천둥처럼 빠르게 번지고 있는 스타워드와 같은 위스키들 덕분입니다. 호주 미시가들의 수도 멜번에 본사를 둔 이 신세계 위스키는 특히 호주산 와인 배럴을 사용한다거나 진저비어 캐스크 피니쉬를 시도하는 등 틀에 박히지 않은 때때로 파격적인 위스키 제조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잠재적 경쟁자를 감지해내는데 매우 기민한 기존 업체는 스타워드에 주목했으며, 스타워드는 최근 디아지오의 벤처 캐피털 펀드로부터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사업을 크게 확장했습니다. 풍부한 자본, 인맥, 전문성을 바탕으로 스타워드는 생산량을 증대하고 방문자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디아지오가 이미 산하에 차고 넘치는 증류소들을 거느리고 있기에 더 이상 욕심이 없지 않나 싶었지만 하나쯤 더 추가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생산량 증가는 수출용 위스키의 물량이 더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증류소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초기 출시됐던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스타워드가 지속해서 신제품 개발에 열의를 보인다는 것은 더 다양한 익스프레션들이 출시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들의 호주산 보리로 양조해 아페라 캐스크에서 숙성시킨 솔레라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아페라는 예전에는 호주산 쉐리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수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돌체, 토니 혹은 포티스 익스프레션도 개발되었지만, 스타워드에 입문하려면 시그니처 싱글 몰트라고 불리는 노바보다 더 좋은 선택은 없습니다. 수많은 금메달을 수상하고 41% 알코올 도수, 풀사이즈 보틀이 40파운드 미만인 이 제품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87번째 위스키 산토리 위스키 터키. 한때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던 일본 위스키는 최근 몇 년 동안 놀라울 정도로 인기가 늘고 가격도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물론 훌륭한 일본 위스키는 얼마든지 있지만 퀄리티와 가성비 두 가지 토끼를 잡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일본에서 증류된 진짜 일본 위스키를 마셔보고 싶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하이볼 칵테일의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 출시된 산토리의 토키 정도라면 안심입니다. 하이볼이 뭔지 잘 모르신다면 간단히 말해 위스키의 탄산음료를 섞는 칵테일인데, 듀어스로 명성을 얻은 토미 듀어가 발명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난 10년 동안 어디 오지에서 살다 오셨습니까? 하이볼은 10여 년 전부터 트렌디한 바에서 유행하기 시작했으며 위스키의 부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냈습니다. 위스키와 탄산음료,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별로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다만 숙련된 바텐더가 제대로 만든다면 위스키와 탄산음료는 매우 간결하면서도 즐거우며 아름다운 음료가 됩니다. 산토리 웹사이트에 있는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이 칵테일을 제대로 서빙하는데 유의해야 할 미묘하고도 난해한 뉘앙스들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혹은 하이볼 자판기가 있는 셀프 서비스 바를 찾아가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슈퍼마켓 무인 계산대 수준의 정서적 유대감밖에 느끼지 못하지만 점점 더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자판기에선 탄산수의 탄산감과 청량함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얼음이 매우 차갑게 관리되며 일관성 있는 맛을 유지합니다. 탄산감과 청량함, 이것이 낮은 알코올 도수와 함께 하이볼 칵테일의 매력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토키는 하쿠슈 몰트와 야마자키 몰트가 블렌딩 되었고 치타 그레인 위스키를 상당량 함유하고 있는데 이때 치타 그레인 위스키는 단순히 몰트의 베이스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전면에 풍미를 드러냅니다. 첫 맛은 일견 단순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합적인 풍미를 드러냅니다. 차갑게 서빙하는 일본 위스키, 입문으로 토키는 더할 나위 없습니다. 최상의 담음새를 위해서는 한때 트렌디한 칵테일 바의 전유물이던 커다란 둥근 얼음이 필요하겠지만 이제는 집에서 실리콘 몰드로 간단하게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보기에도 멋있어지고 위스키 맛도 좋아질 것입니다. 88번째 위스키 탈리스커 10. 디아지오의 오리지널 클래식 몰트 제품군 중 하나인 탈리스커는 대담하고 강렬하며 타협하지 않는 풍미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제품입니다. 제 리스트에 소개한 몇몇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꽤 우악스러운 녀석입니다. 개인적으로 탈리스커의 위스키들은 제 취향이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좋아하며 한번 이 스타일의 입맛을 들이면 완전히 팬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부정하긴 어렵습니다. 증류소를 직접 방문해 언덕 위의 오이스터 쉐드에서 맛있는 굴을 안주 삼아 방금 먹은 그 껍질을 컵으로 위스키를 담아 마셔본 적이 있다면 더욱이 그렇습니다. 다양한 제품 중에서 저는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10년 숙성 버전을 가장 추천하고 그 다음으로는 18년 숙성 버전을, 그 다음에는 비숙성 제품군인 스톰 중 하나를, 그 다음엔 리미티드 에디션들 중 하나를, 그게 싫다면 맛있는 포트 캐스크 피니쉬로 알코올이 다소 부드러워진 포트 루이게를 마셔볼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혹시 복권에 당첨되셨다면 3,500파운드 정도 하는 43년 숙성의 엑스페디션 오크 에이지드가 흥미를 돋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녀석에 대해선 딱히 드릴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왜 엑스페디션 철자가 맨 앞에 E가 빠졌는지조차 말입니다. 아이네아드 맥도날드는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 그의 주요 저서 위스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2가지 하일랜드 위스키 목록에 탈리스커를 클라인 엘리시와 같은 반열에 올려놓았을 정도로 탈리스커는 오랜 팬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초대 위스키 작가로부터 엄청난 찬사를 들은 셈입니다. 비교적 최근까지만 해도 탈리스커는 스카이 유일의 증류소였지만 최근에는 2개의 소규모 진 생산업체와 인상적인 토라백 증류소가 합류했습니다. 탈리스커 사람들은 이곳 위스키가 바다에서 만들어졌다, Made by Sea라고 주장합니다.
진짜 바다에서 숙성한 것도 아닌데 저는 이 주장의 개연성을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다를 야생으로 되돌리려는 훌륭한 비영리 단체인 팔리 포 더 오션 이들을 후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의 말장난은 용서합시다. 게다가 이들은 이 책의 초판을 발행한 이래로 가격을 인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위스키는 거의 없습니다. 89번째 위스키 탐두 배치 스트렝스. 쉐리에 영향받은 스타일의 스페이사이드 위스키를 좋아한다면 탐두를 추천합니다.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고 과소평가된 것 같지만 그런데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대중의 무관심은 어쩌면 탐두의 파란만장한 역사에서 기인할지도 모릅니다. 탐두는 1897년 빅토리아 위스키 붐이 끝나갈 무렵에 등장했습니다. 원 소유주 아래에서 문을 열었다가 닫고 다시 한 차례 열었다가 닫았다가 마침내 2010년에 버려집니다. 그 무렵엔 위스키 업계가 한창 회복세였기 때문에 의아한 결정이었지만 아마도 다른 우선순위가 있었던 듯 싶습니다. 증류소는 상당한 투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안 맥클라우드 디스틸러스에 매각되었는데 이들은 글렌고인을 소유하고 있는 소규모 스코틀랜드 독립회사였습니다. 이 회사는 몇 년 전 같은 그룹에서 로즈뱅크를 인수했으며 복원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맥클라우드는 탐두의 인사를 재발령하고 새롭게 단장하여 2013년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이곳 증류주는 주로 블렌딩에 사용되었지만 증류소는 따로 싱글 몰트로 출시할 만한 훌륭한 품질의 쉐리 캐스크를 생산해냈습니다. 오늘날에는 전부 올로로소 쉐리 캐스크만을 사용해 위스키를 생산하는 유일한 증류소라는 것이 이들의 자랑거리입니다. 현재까지 10년, 12년, 15년 숙성 익스프레션들을 출시한 바 있으며 다양한 리미티드 에디션도 출시했습니다. 모두 꽤 멋진 녀석들입니다. 심지어 50년 동안 숙성한 녀석이 100병가량 있었다는데 안타깝게도 그리고 무례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녀석이 너무 오래 숙성되어 나무향이 너무 강하고 균형미가 떨어진다 생각하여 별로라고 봅니다. 구미가 당기신다면 버틀당 15,000파운드 정도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라면 대신 2021년 8월에 출시된 배치 6 캐스크 스트렝스 에디션을 선택하겠습니다. 약 56% 알코올 도수로 병입된 이 녀석은 스탠다드 버전보다 더 깊은 색감, 목넘김, 풍미가 있습니다. 지난번 개정판에서 마지막으로 추천한 이후 가격이 약간 올랐지만 눈에 띄는 패키지와 흥미로운 스토리텔링까지 겸비했기에 아직 괜찮은 가성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방문자 센터가 없는 것도 탐두가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일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거두절미하고 한번 마셔보시기 바랍니다. 90번째 위스키 틸링 스몰 배치. 틸링 가문은 아일랜드 위스키 부흥에 중요한 역할을 한 가문으로 증류업계의 귀족으로 불립니다. 선조들이 더 리버티스 지역에서 활동하던 1780년대부터 더블린에서 증류주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제 선조들이 뭘 하시던 분들이셨는지 들은 적조차 없습니다. 어쩌면 양도둑이셨을지도. 하지만 틸링 가문이 증류주 역사 속에 다시 등장하기까지는 200여 년의 공백기가 존재합니다. 1987년 사업가 존 틸링은 쿨리 증류소를 설립했고 아들인 잭과 스티븐은
2012년 빔에 인수되기 직후까지 이 가족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의 기업가 마인드는 사내 조직 생활과는 맞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은 회사를 떠납니다. 존 틸링은 현재 그레이트 노던 증류소를 설립해 벌크 및 제3자 보틀링을 진행하는 등 상당한 규모의 증류주를 생산하고 있으며 그의 아들들은 리버티스 지역으로 돌아와 따로 증류소를 설립했는데 이는 125년 만에 더블린에 설립된 새 증류소이며 이후 다른 증류소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엄선한 제3자 보틀링 사업을 시작으로 증류소는 현재 그레인 위스키, 팟스틸 위스키, 지금 소개하는 이 스몰 배치 같은 싱글 몰트, 그리고 힘 좋은 브라바 존 등 다양한 자체 제작 위스키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틸링은 제품 개발에 매우 적극적이었으며 이미 축적하고 있던 경험과 높은 생산 전문성으로 매우 합리적인 가격을 펼쳤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고객을 브랜드와 활기찬 방문자 센터로 불러들였습니다. 이들의 신선한 사고방식과 혁신적인 태도는 아일랜드 증류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었는데 저는 아직도 이곳에 이름을 달고 나온 보틀 중 상등품이 아닌 것을 맛본 적이 없습니다. 이 46% 알코올 도수의 스몰 배치는 걸작입니다. 럼 캐스크 피니쉬는 냉각 여과하지 않은 위스키에 기분 좋은 단향을 더하며 일반 위스키보다 몰트 위스키 원액의 비율이 그린 위스키 원액의 비율보다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형제들의 증조 할아버지가 위스키 라벨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것을 자랑스러워할 만합니다. 저라도 그럴 겁니다.